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세상에 아직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짧은 인생입니다만, 진짜 치열하게 살았고, 진짜 열심히 살았고, 진짜 바닥 인생까지 겪어봤습니다. 좀 웃기죠? 고작 30대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했다고 이렇게 말하나? 그런데요, 저 정말 인생 굴곡이 컸던 사람입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저랑 여동생 이렇게 둘인데 부모님까지 네 식구가 작은 부엌 겸 거실에 방 하나 딸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빛도 거의 안 들어오는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환한 대낮에도 집에 불 끄면 깜깜한 밤처럼 어두웠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벌레도 엄청 많았습니다. 개미, 바퀴벌레는 기본이었고 거미도 있고 비 오는 날이면 더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 집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주로 밥에 김이랑 콩나물 무침 이 정도였거든요. 달걀 후라이도 어쩌다가 한 번 먹었고 고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생선, 불고기는 저랑 동생 생일날에 먹어봤었습니다. 그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한테 맨날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고기 한 점도 못 드시는 거 보고 뗐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7살 때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고기는 잘 못 먹고 다 이렇게 김에 콩나물 정도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저 유치원도 안 다녔거든요. 동생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생 7살 때 유치원 갔고요. 그러니까 남이 해준 밥을 먹을 일이 없으니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고 알았습니다. 저희 집이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요. 초등학교 가니까 다른 애들은 맨날 옷을 새로운 걸 입더라고요. 저는 옷이 몇 개 없어서 같은 옷 돌려서 입었는데 친구들, 특히 여자애들이 맨날 새로운 치마나 새로운 원피스 입었다고 자랑할 때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필기구나 가방들도 모두 새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디서 받아왔다면서 얼마 안 쓴 거, 좋은 거라면서 저는 진짜 복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다른 애들은 당연하게 새 가방에 새 필통, 새 필기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저희 학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그 도시락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세지, 불고기, 달걀을 아무렇지 않게 맨날 싸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저런 맛있는 것들을 못 먹는 걸까? 신세한탄도 해보았고요. 그러다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파트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아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친구가 자기 집 놀러 가자고 했을 때 저 포함 애들이 한 5명은 간다고 했거든요. 얘네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집에 들어간다는 거지 했는데 5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집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자기 방, 자기 침대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부자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늘에서 제 소원을 들어줬나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집에 TV는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고모가 이사 갈 때 필요 없어진 거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창 밥을 다 먹고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란 외침 정도가 아닌 정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종이 같은 것을 어머니에게 드렸고 어머니도 소리를 지르시고는 주저앉아서 우셨습니다. 그것도 펑펑. 서러운 건지 기쁜 건지 모를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친구가 살던 집처럼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마트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축산업이랑도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인데 공장 하나 얻으시고는 고기 떼어와서 손질까지 싹 다 마치고 식당들에 넘겨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졸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맨날 소세지를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넓은 집에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새 옷과 새 필기구를 사용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 어머니가 맛있는 치킨을 사주셨고 친구들과 함께 제 방에서 노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 제가 초등학생 되고부터 축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이 잘 살게 된 뒤로 축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어머니랑 버스를 타고 축구 교실에 갔습니다. 축구 교실은 값이 꽤 비싸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축구 교실에 가는 것은 저뿐이었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얼렁뚱땅 시작된 듯한 아버지의 사업은 뜻밖에도 승승장구했고 저희 집은 새 아파트로 간 지 4년 만에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 지아, 너네는 아빠만 믿어. 아빠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줄게. 정말 믿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아버지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버지 공장의 직원들이 모여서 저희 집으로 선물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었고 동생이 좋아하는 공주 인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 고기, 과일, 영양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복을 살 때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냥 학교 앞 교복점 같은 곳에서 맞추는 친구들도 있고 백화점에서 맞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백화점에서, 그것도 앞으로 얼마나 클 줄 모르니 셔츠도 3개나 샀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 우와, 우리 집 정말 부자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집의 부유한 상황을 믿고 행실을 나태하게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나 물려받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놀기만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다니기 싫어서 따로 안 다니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열심히 했던 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축구 교실 다니다가 깨달은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축구가 소질이 없다는 것, 하나는 제가 힘이 세고 운동신경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교실 다닐 때 감독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준혁이는 축구 말고 다른 운동 시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운동이 유도였습니다. 중학생 때 이런저런 대회들을 많이 나갔었는데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1등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잘 챙겨 먹으니 힘도 좋고 체력도 좋고 제 적성에 딱 맞는 운동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공부 아무리 못해도 좋으니까 유도는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질이 보였고 대회 성적도 좋았던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유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제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알고 계셨겠죠. 사업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만하셨습니다. 다시 사업을 일으킬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집 모든 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은 드라마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지? 우리 집은 부자인데 왜 이런 게 붙었을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혹시 우리 집이 망했나? 혼자 온갖 추측을 했습니다.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안방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보고 저희 집이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 집에 있던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들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부엌 겸 거실에 방이 하나뿐인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벌레가 득실되는 반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도돌이표가 될 수 있나? 고작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 모든 게 다 꿈이었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수억의 빚을 갚기 위해 매일매일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공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손 놓은 지 오래, 시작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도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유도뿐이다. 내가 사람 노릇하려면 유도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공짜로 유도 알려주고 체중 관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랴, 운동 다니랴 하면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우유 배달하고 학교에 가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짜 서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 받고 나와서 별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한 건지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나는 잘 살 수 없는 운명인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쫓기는 시간, 쫓기는 마음, 쫓기는 여유에 저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그것조차 잘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유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거라는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차고 있던 저는 가정이 몰락하는 동시에 실력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머리를 뜯으며 생각했습니다. 밥을 잘 못 먹어서 살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새벽에 일하는 것 때문에 오전에 운동을 못해서 그런 건지,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마 이 모든 이유가 섞여 있었겠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제가 대회에서 순위권은커녕 예선 통과도 못했을 리는 없겠죠. 미래가 아득했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요. 아마 체육 선생님도 그때 진짜 곤란하셨을 겁니다. 실력 하나 믿고 까불던 게 실력까지 잃고서는 살려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존경스럽게도 체육 선생님이 제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가 되었든지 아침 6시에 나와서 운동하라고, 아니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라고요. 바로 우유 배달은 그만뒀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입학하기 한 달 전 겨울이었습니다. 졸업 1년 남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르바이트고 뭐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선생님과 특훈을 하며 1년 동안 대회를 다 찾아서 다녔습니다. 다른 지역 아마추어 대회건, 중학생하고 하는 겨루기 수준의 대회건, 그냥 다 나가서 되는 대로 상을 탔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시합 나가고 끝나면 또 바로 시합 준비, 또 시합, 또 준비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4년제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도 나왔습니다. 이 큰 덩치에 저 그날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고맙다고, 저한테 집에 있는 집 나누자고 안 할 테니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알바도 해야 했고 학교 성적도 유지를 해야 했고 잘 챙겨 먹으면서도 운동도 훨씬 더 많이 해야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는 곳이 반지하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뻤고
저도 평범한 또래들처럼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좀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좀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들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빚을 빨리 갚고 그 반지하에서도 나오게 해드리고 동생도 제가 책임지고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국가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된다. 이번에는 진짜 꼭 된다. 주변에서도 무조건 될 거라며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합을 일주일 남긴 어느 날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끝나고 딱 3시간만 학교 근처 치킨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술 엄청 먹잖아요. 새벽 2시가 마감인 가게였는데 그때까지도 아주 주구장창 먹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처럼 덩치 큰 사람 하나 있으면 가게에서 사고 치는 사람도 없고 술 취한 사람들 잘 내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좋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저야 짬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면 좋은 거였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시합 얼마 안 남았을 때라 아르바이트 못 나간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동아리였는지 어떤 과였는지 단체로 몰려가서 술을 먹었었나 봅니다. 12시에 도착했는데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서빙하고 정리하느라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찌나 취했는지 2시가 다 되었는데도 갈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저랑 안 취한 일행 몇 명이랑 한 명 한 명 부축해서 가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겨우 다 내보내고 밖으로 나와봤는데 취한 몇 명이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요. 영업 마감이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고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니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남자 셋이서 계속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이면 밖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체급 차이도 있고 싸울 수 있고 없고가 다른데 일반인 상대로 힘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 말이 나오기도 할 테고요.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하지 말라고 막기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술 취한 사람들 상대로 싸우기도 뭐하고요. 그런데 제가 덩치는 큰데 가만히 막기만 하니까 우스워 보였나 보더라고요. 행동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 말리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좁은 인도의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고 가뜩이나 고된 훈련으로 피곤한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심한 탓이었을까요? 한 명이 제게 발길질을 했고 저는 그대로 발을 헛디뎌 차도를 굴렀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었습니다. 눈앞은 캄캄하고 정신만 들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익숙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동생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작게 섞여 있었습니다. 차도로 넘어진 기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콩 내려앉으면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와 동생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정신 차린 것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엉엉 울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고통스러운 제 하반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양쪽 다리가 무릎까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기에 가까운 발작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악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이라기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팔을 잡는 압력도 생생했고 어머니와 동생이 울부짖는 소리도 생생했고 감각 없는 하반신의 기분 나쁜 느낌까지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운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저의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지만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곧 있으면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곧 있으면 부모님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을 텐데, 왜 난 다리가 잘린 채로 여기 누워만 있어야 하는 건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한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매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셨겠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운동만큼은 끝까지 지켰던 제가 다리를 잃는다는 것은 삶의 이유 그 자체를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와 함께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반지하로 들어가는 그 계단 3개를 내려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저를 부축해 주셨고, 어머니가 휠체어를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좁은 집에 휠체어를 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놓는다고 한들 휠체어 바퀴가 구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휠체어는 집 밖에 두고 저는 양팔로 몸을 질질 끌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다시 반지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들과 같은 위치에서 바깥의 창문을 올려다볼 수가 없는 더 낮은 위치에서 한없이 고개를 치켜들어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초라해도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죽으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진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만 살려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가족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병원에 간 적도 있었고요. 돌이켜보면 진짜 불효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할 만큼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반년을 그렇게 중내산해 하다가 나중엔 그냥 포기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이 몸뚱이 가지고는 혼자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죽을 결심도 포기하고서는 진짜 무료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인간인지 그냥 집에 있는 어떤 가구 중에 하나인지 모를 정도로요. 생산성이 하나도 없고 하는 것도 없이 말 그대로 시간만 축내면서 살았습니다. 100kg가 넘던 거구의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 근육도 점점 다 사라지고 사람 살이 이렇게 단기간에 물렁물렁해질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배부르고 싶다는 의욕도 없어서 그저 살아있을 만큼만 먹었고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할 대소변을 볼 때는 더욱이 제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를 잃고 초반에 몇 달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변기에 앉았거든요. 그게 뭐라고 비참한가 싶겠지만 그런 일조차 혼자 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다 주신 발 디딤대를 손으로 올라가고 엉덩이를 올리고 힘겹게 변기에 올라갈 때마다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무료한 삶을 1년 보낸 것 같네요. 저의 시간은 대학교 2학년 때에 멈춰 있었는데 가족들의 시간은 열심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했고 부모님께서는 상황이 조금 여유로워지셔서 반지하에서 1층 빌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잘 됐다며 이제 휠체어 타고 밖에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1층으로 이사가고 할 일 없이 시간만 축내던 어느 날 문득 밖에 좀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동안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날따라 게임도 잘 안 풀렸고요.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집 앞에 있는 휠체어에 몸을 올리고 나와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는 꽤 되었지만 혼자 탄 적은 처음이라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휠체어보다도 바깥 공기가 더욱 어색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나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가끔 밖에 나오기는 한다만 혼자서 이런 대낮에 맑은 공기를 맡아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한 공기와 함께 어색한 휠체어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구나.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멀리 나가보았습니다. 집 근처 지하철역에 가보았습니다. 다들 저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보고 불쌍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면 어쩌나 하고 담요를 두르고 갔는데
거짓말처럼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연은 가만히 멈춰 있었는데 지하철역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1분 1초는 아주 꽉 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한심한 것은 내가 변기에 혼자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료하게 시간을 축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잃은 지 2년이 되어서야 저는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이 살다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평생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러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동생이 읽었나 봅니다. 장애인들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학원 같은 게 있다면서 거기라도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 말 듣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격증도 딸 수 있었고요. 새삼 내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람 구실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고민하다가 컴퓨터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없으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고,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만 있으면 되는 컴퓨터가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컴맹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리 아프고 컴퓨터 게임 좀 해봤겠다. 딱히 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저처럼 수업을 들으러 온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저보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로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정도였는데도 모두 저보다 뛰어나게 컴퓨터를 잘 다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뭐가 두려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지, 세상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노력을 안 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노력이라도 하자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끝나고도 집에서 했던 거 복습해보고, 교재도 사서 공부하고요. 그렇게 몇 달 공부한 끝에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태어나서 자격증을 따본 것도 처음이었고, 제가 컴퓨터를 꽤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재미가 붙으니 배우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 뒤에 저는 워드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얻게 된 것은 자격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처음 보게 된 그녀는 첫눈에 보자마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그녀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강의실을 나간 후에 남아서 뒷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뻤고 뒤로 매는 흰색 가방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 들리는 것은 아니었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 정도는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말소리는 아예 못 듣고요. 아기 때부터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한 그녀는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눌하게 아주 조금 말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도 대학생 때도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에게는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면 힘들 수 있는 그때 그녀가 제 앞에 나타났고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형편에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싶으면서도 정신 차려보면 저는 수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했던 수어는 어떤 게 있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수어로 할 수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정작 그녀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녀가 먼저 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그녀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제게 호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엉성한 수어를 보고 즐거워해 주었고 제가 탄 휠체어 옆에서 나란히 걸어주었습니다. 학원에서 2개의 자격증을 딴 저는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된 날, 저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수어로 고백하고 편지도 썼습니다. 그녀는 예쁜 미소를 보여주면서 그녀도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곧 취업에 성공하였고 저희는 각자의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특별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하기는 했다만 사실 처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업종마다 다른 거니까 제가 자세히 뭐라 할 수는 없고 제가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동료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같은 직원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거의 투명 인간입니다. 저는 컴퓨터 활용을 할 줄 알아서 관련 직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 사실 하는 업무는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컴퓨터를 한 달만 배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다 만들어져서 뽑아진 서류 정리하는 그런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는 거의 잔심부름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장애인들에게 씌어진 색안경이 뚜렷했던 거였겠죠. 그래도 저희가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최대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와의 미래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과분할 만큼 밝고 예쁜 그녀이지만 제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녀를 평생 제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름 혼자서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해서 언제쯤 결혼하면 좋겠고 신혼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남자친구라며 저를 소개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황급히 마친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를 위해 그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책임지지 못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요. 속상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결혼을 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가정을 잘 꾸리는 게 쉽지는 않죠. 만약 아이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저 그렇게 쉽게 그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방 하나짜리의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녀와 저는 그 작은 빌라에 살림을 차렸고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집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배운 컴퓨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중고로 2대 사다 놓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의도 찾아서 듣고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웹페이지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집에서는 웹페이지 관련해서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부업을 했습니다. 한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끼기도 진짜 많이 아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끼니도 간단하게 해결할 때도 많았고 필요한 것들도 최대한 안 사면서 아끼고 살았습니다. 1년 지났을 때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장은 우선 집으로 해두고 부업이 본업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서 제일 먼저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잘하는 일 놔두고 회사에서 커피만 따는 꼴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작은 빌라에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또 반년이 지났을 때는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집에서 정말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맘 편히 쉬지도 못하고 바깥에 제대로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죽어라 돈만 벌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또 반년이 흘렀고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저희 둘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둘을 뽑았습니다. 저희랑 같이 학원에 다녔던 장애인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으쌰으쌰 힘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조금 느리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소통도 몇 번을 더 해야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이 아예 쓸모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일에 진심이었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명이서 사무실을 쓰기 시작했다가 또 반년쯤 뒤에는 6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장애인들로만 꾸려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흐르고 총 10명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정을 꾸렸을 때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말이죠. 그래서 장인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고민하시던 두 분도 제가 모든 것을 터놓고 뚜렷한 목표를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물론 허락을 받았고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녀와 같이 열심히 드레스도 고르고 촬영 장소도 찾아보며 고민 또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싸운다고들 하던데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차근차근 찾아본 것들로 완성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장의 버진로드 위를 힘차게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창시절에 기뻤던 기억부터 불행했던 기억까지, 사고당하고 죽으려고 한 순간들까지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정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서 학원을 다녔다고 한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했더라도 지금만큼 행복하진 않았을 겁니다. 또 지금 제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제 아들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나지도 못했겠죠. 아들과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삶 자체의 이유이기도 하지요. 참 치열하게도 살았던 지난날이지만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지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행복하고 제가 일군 회사가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학창시절에 노력했던 제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2다리를 잃고 웹디자인을 하고 있을 줄은. 그런데 지금 장애인 직원들을 20명 정도 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모두 솔직하게 이 일에 임하고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잘해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들 또한 그냥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 저와 제 아내는 방 하나짜리 빌라에서 2년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 이사를 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아내가 배려해줘서 거실에 소파도 놓지 않고 테이블도 놓지 않았거든요. 그 덕에 실내용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의족을 맞춰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비용도 그렇고 적응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미루고만 있었거든요. 아내가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상담받으러 가자고 아내가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위해서 더 좋은 보청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가끔 사고 당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끔은 후회도 합니다.
그날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았다면,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았다면, 대학교를 안 갔다면, 유도를 안 했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아내와 아들에게 멀쩡한 두 다리가 있는 떳떳한 아빠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날의 기억이 너무 또렷하고 그날까지 제가 노력했던 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가끔은 가슴이 저리네요. 제가 이런 제 마음을 아내에게 고백할 때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안아줍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날만 생각하면 된다면서요. 저 아내 참 잘 만났죠. 제 다리가 되어주고 제 용기가 되어주고 저를 치유해주는 지금의 아내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고 제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이고 회사와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대표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재능 기부도 할 생각이고 장애인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분들 언젠가 희망 잃지 마시고 함께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